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폭위 서면 의견서 제출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죠. 뭐,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면 가해 학생 또 사소한 건을 잡아서 신고하는 게 거의 공식처럼 가는 참 그런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참교육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가해 학생이 먼저 피해 학생인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피해 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또 주장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요즘 그렇게 공식화돼 가는 거라서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서면 의견서 제출하고 이제 출석 안내서를 받으신 거죠. 몇 일 출석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보호자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이 상황이 이제 방과 후에 가피 학생이 된 거예요. 서로 이제 방과 후 교실에서 이제 한 명이 조금 개구지다고 하죠. 그런 친구가 있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니까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제 그 친구랑 막아주고 이런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갈등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옛날에 보면 이게 또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일방이 먼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도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학폭위로 넘어갔던 사례입니다. 음, 이제 가피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가해만 당해서 신고가 된 거면 이제 내 행위가 심각성이나 뭐 지속성, 고의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낮게 해야 되는 거고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받은 학교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피해일 경우에는 이제 가해 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피해 사실을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실질적으로 자녀분한테 제일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보호자님은 이제 보조인으로서 손을 들고 진술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절차가 익숙하지도 않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진술에 따라서 추후에 뭐 행정심판이나 이제 소송에서도 그게 그런 발언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어떻게 진술하셔야 되는지도 좀 고민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피해상에서 가해 부분 진술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건 사실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그렇잖아요. 행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것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신고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주장한 행위 중 일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일부는 학생의 본인 기억과 달라요. 네. 난 한 적이 없는데 피해 학생은 주장을 하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덮어놓고 미안하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인정한 사실, 그러니까 자녀죠. 자녀분들이 인정한 사실이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들은 자기가 받은 피해를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얼마나 그 행위들이 피해 학생이 당한 행위들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었는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가해 학생들은 이 모든 걸 다 인정을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높은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 이제 피해 학생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반박을 하고 필요하면 근거 제시를 설명을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방과 후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쪽 의뢰인 자녀분은 방과 후 교실 매일 출석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학원 또 가기도 가고 또 몸이 좀 아픈 친구라서 좀 병원 진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학생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 측은 그 친구가 매일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자기들 뭐 괴롭혔다, 놀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출석 통보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피해 학생은 학원도 갔었고, 네, 매일 하진 뭐 축구 교실 이런 건 매일 하진 않으니까 학원도 갔었고, 그리고 아파서 그달부터 그달까지는 병원 간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피해 학생은 그 친구가 매일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 매일 가지 않았다는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과 후 교실 또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결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피해 학생이 매일 괴롭혔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방과 후 교실에 갔는 날은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많아봤자 두세 번이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주장은 좀 부풀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이제 매일 학폭이 있었다는 주장이 탄핵되는 거죠. 탄핵되면 이제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네. 뭐 그리고 행위적인 장소적인 부분도 있는데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네. 예를 들어 이 친구도 그런데 3층 그 운동장 반대편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다른 친구가 그 친구가 막 놀렸다는 거예요. 막 욕설을 하고 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교 운동장이 많이 작아졌다긴 하지만 적어도 25m, 30m고 초등학생 4, 5학년이 목소리를 크게 내도 거기까지 닿진 않아요. 이 사건에서는 이건 예를 든 건데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3층 창가에서 운동장에 놀고 있는 친구한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비학생이. 근데 실질적으로 3층에서 아무리 크게 해도 점심시간에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실제로 들었을지도 만무하고 같이 옆에서 놀던 친구들조차도 뭐라고 하는 거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말인지 못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적인 부분인데 6개월 전에 발생했던 경우도 있어요. 뭐 진짜 학폭을 하다 보면 뭐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끄집어내서 어깨빵 하고 왔다. 근데 피해 학생은 이제 상대 측은 저희 쪽 의뢰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인정하면 내가 처분이 나오고 근데 모른다고 하면 불리해질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게 맞아요. 네. 만약에 사실관계를 이제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목격 학생 확인서가 있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고 나도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근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호자님 성향 따라 또 다른데 아이가 피해를 당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신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굳이 학교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참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신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학부가 얘기를 하죠. 신고를 왜 늦게 했냐. 1년 전에부터 피해를 당했으면 그때 신고해야지 왜 그때 이제 와서 신고를 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신고한 자체 의도를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친구가 신고하니까 너도 아타포 신고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제 신고가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같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 방과 후 학교 안에서 방과 후 교실 안에서 5명이라는 친구를 같이 노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친구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방과 후 교실 반에 있는 친구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못하고 견뎠던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신고 이유가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도 계셔. 내가 저 친구를 한 번에 보내려고 학폭 증거를 모았다. 이래 되면 조금 이제 학폭위원들도 네, 진위를 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 쪽에서는 어떻게 진술하냐에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심판이든 소송으로 가면 그 해당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제 형법에서는 이게 상당 인과관계론이라고 해서 네, 범죄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징계는 이제 엄격한 증명 그러니까 형법에서처럼 상당 인과관계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시도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상당한 그러니까 그런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피해를 어떻게 진술하냐면 학폭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 괴롭혀서 이제 기분이 나빴는데 그냥 뭐 참을만 했어요. 뭐 네. 괴롭혔는데 좀 아팠는데 근데 뭐 생활에 지장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진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정신과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죠. 네. 그러면 학폭위 단계에서는 일단 위원들은 그런 것들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학폭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그래도 뭐 네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까 뭐 1호 처분 아니면 뭐 조금 힘들었다 하니까 뭐 3호 처분 정도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제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합니다. 소송을 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처분 취소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피해 학생이 회의록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가해 행위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참을만 했다. 아팠지만 다음날 괜찮아져서 괜찮았다라고 했음. 이렇게 보아하면 그게 학교폭력에 이르게 될 만한 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진단서든 이런 것도 제출하실 때 그냥 진단서만 내시면 안 되고 그 내담자, 그러니까는 이제 환자에 대한 진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그냥 딸랑 정신과 치료받아 왔습니다. 왜요? 학교 폭력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그냥 진단서, 우울장, 경증 우울장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게 맞는지, 아니면 원래 다른 이유 때문에 뭐 평소에도 예를 들면 뭐 다른 목격 학생들 진술에 의하면 해당 학생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 과연 이 행위로 인해서 받은 것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나빠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껴야 돼요. 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맞아서 너무 아팠어.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심리상담센터를 가시든 정신과 진단을 가시든 정신과 의학과를 가시든 학교 폭력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와서 맞아서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진단은 기본적으로 관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떼주는데, 그래서 정신과보다는 일단은 뭐 급한 대로 뭐 심리상담센터를 가시더라도 그 화나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것 때문에 뭐 내담자의 문제점, 내담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이런 때문에 힘들었다, A라는 학생 때문에 힘들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료 확인서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에도 그런 뭐 화나의 진술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경증 우울 장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수면이든 식사 영향이든 내과에 가서도 그냥 살이 빠지고 몸이 그냥 힘이 없어요가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신체화 증상이든 이제 정신과의학과든 이런 객관적인 기록들이 이제 내가 받은 피해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 가해 학생에 의한 행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걸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의 당일 사과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이게 학부위원들이 자녀분한테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니? 라고 물으면 우리 친구들이 또 네, 이래요. 그러면 서면 사과 나옵니다. 네. 뭐 100% 서면 사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면 사과가 나오고 높은 처분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걸 나는 사과 받을 의향도 없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 화해와 반성의 정도에서 보통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도 이제, 근데 학폭은 어쨌든 자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자녀분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아니라 이제 보호자분과 학생이 충분히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없이 이 보호자님은 되게 잘하셨어요. 네,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진술 막 예상 질문 리스트 막 뽑아서 하셨는데,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두게 다 인정이 돼서 가피해지만 이제 가해 쪽에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 기억 안 나는 거 기억 안 난다 진술하고 이렇게 해서 낮은 처분 나왔고, 이제 가해 학생 상대 측도 가피겠지만 더 행위가 더 컸기 때문에 더 높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요즘 막 학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학폭연구소, 뭐 컨설팅 업체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자체도 행정기관의 일한 절차잖아요. 징계 절차고.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이제 학생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학폭위 위원도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진술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다 보면, 이게 엉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학폭을 하는 행정사분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처분이 뒤바뀌어가지고, 뒤늦게 오시면, 저희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실 거면, 어차피 그분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이제 진짜 이것도 법률이잖아요.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법률 전문가한테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네, 전화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